여러분, 2013년 8월 한 장의 실종 전단지가 이곳 저곳에 붙여졌습니다. 엄마와 형이 없어졌다는 실종 전단지. 6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과 함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왔다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요 아래 총 8가구가 사는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건물주. 이곳에서 큰 아들분과 둘이 살고 계셨어요. 세입자들의 월세가 주 수입이었던 58세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취미는 노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교실을 찾아왔었다는 이 어머니는 2013년 8월 8일 목요일이었던 그날도 이 노래교실에 와서 다음 달 회비까지 미리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3일 이 어머니가 노래교실에 안 나오시네? 어머, 그 엄마 오늘 안 왔어요? 맨날 오던 사람이 오늘은 웬일이래? 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이 된 곳은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의 은행이었어요. 이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30대의 이제 이 집의 큰 아들분은 오전부터 집이 있는 인천에서 분당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 분당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5년여간의 유학생활을 마친 이 큰아들은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또한 8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같은 날 다른 시각에 엄마와 큰아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29살에 당시 이 집의 차남,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해서 3년 전부터 따로 집을 나와 살고 있던 정 씨였어요. 실종 신고 당시에 이 둘째 아들 정 씨의 말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경에 자기가 엄마 집을 딱 갔는데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집안에서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니까 형이 퇴근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대요. 형, 엄마 어디 갔어? 아, 엄마 아침에 등산 간다고 나가던데? 엄마가 등산 간다고 나갔다. 하지만 이때 엄마의 지갑과 휴대폰 집에 있었거든요. 더욱더 이상한 건 이때 이후부터 정 씨의 행동입니다. 이 둘째 아들 정 씨는요, 자기 어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이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자기는 수면제를 먹고 계속 잠만 잤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집에서 엄마가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있는데 무려 이틀 동안 잠만 잤다. 내내 그렇게 자다가 15일 오전 8시경에 형이 깨웠대요. 야, 이제 일어나. 네 집 가서 자. 라고 하면서 형이 15일 오전에 자기 출근한다면서 정 씨를 깨웠고 본인은 그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정 씨는 분명히 15일 오전 형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깨웠다고.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 큰아들 분의 행적은 13일 이후부터 끊겨 있는데 13일부터 이 큰아들을 봤다는 사람도 통화 기록도 출근도 전혀 흔적 없이 딱 끊겨 있는데 이 정 씨만 형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경찰이 이 둘째 아들을 의심하고 있던 그때 이 어머니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CCTV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큰아들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2013년 8월 14일 오후 2시 45분경에 13일부터 흔적이 끊겨있는 이 큰아들 분의 차가 14일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작은 아들 정 씨는 15일 날 형을 봤다고 했는데
이 큰아들의 차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릉, 동해 울진을 지나 경북 봉화, 강원도 정선을 거쳐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 30분경에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동거리는 무려 750km, 약 16시간에 걸친 운전이었어요. 대장정. 이 큰아들의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차주였던 큰아들이었을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사용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에 이 작은 아들 정씨의 지문이 떡하니 찍혀있네. 거기다가 도로 카메라에 찍힌 모습도 큰아들이 아니야. 작은 아들 정씨인 거예요. 아, 자기 형의 차를 동생인 정씨가 몰았구나. 어머니와 큰아들이 실종된 지 9일째가 되던 날 2013년 8월 22일 경찰은 작은 아들 정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 작은 아들 정씨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 사건 해결되는 듯 했어요. 아, 이 사건 해결됐구나.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안심하던 찰나 이 아들 체포된 지 14시간 만에 돌연 다시 풀려났습니다. 왜? 증거 불충분. 이 남자가 자기 엄마와 큰아들을 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풀려나고 며칠 더 지난 2013년 9월 23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정선에서 항구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은 바로 정씨의 어머니 시신이었어요. 당시에 시신 상태는 이불과 비닐 그리고 가방 순으로 차곡히 덮인 채 옆에 수풀에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사인은 목졸림, 손발은 청테이프로 묶인 상태였어요. 경찰이 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체포됐다 풀려났던 정씨의 아내 김씨였어요. 둘째 아들 정씨의 아내 김씨. 이 김씨는요, 남편인 정씨가 용의자로 체포되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초기 순간부터 우리 남편은 억울해요. 우리 남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해요. 라면서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자가 자기의 시어머니인 그 정씨의 어머니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억울하다고 이 사건과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호소했던 사람이 어떻게 시신 유기 장소를 알고 있지? 이 김씨의 말에 따르면 정씨와 김씨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었대요. 최근에 이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자주 다퉜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이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8월 13일 오전에 남편 정씨가 막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정씨가 말도 없이 외박을 했으니 이 아내 김씨 더 열이 받았겠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정씨가 미안해, 우리 화해 여행 가자 하면서 자기 형차를 몰고 집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8월 14일 오후 2시 45분쯤. 그렇게 정씨와 김씨 부부는 큰형의 차를 타고 인천 시내를 빠져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16시간의 긴 여정을 떠난 거예요. 이 김씨는요,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수면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이 아내 김씨의 말로는 이때 이제 장거리 여행이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차 안에서 수면제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정선에 도착을 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아니, 남편이 무슨 커다란 가방 같은 거를 들고 땅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거기서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자. 뭔가 남편 정씨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는데 남편 손에 그때 들려있었던 가방 안에 시어머니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 김씨의 말로는 정선에 도착하기 전 이 남편이 이제 차를 세운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남편 정씨의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 이런 아내 김씨의 말에 경찰은 당연히 정선에다가 엄마를 묻고 울진에다 형을 묻었구나. 바로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9월 24일 둘째 아들 정씨는 직접 경찰한테 자기가 형을 묻은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다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 자백한 거예요. 여기에 묻었습니다 라면서. 이 큰형의 시신 같은 경우는 이 훼손도가 좀 심했대요. 토막이 나 있었고 이빨도 거의 다 부스러져 있었다고. 이 둘째 아들은요, 죄책감이 들어서 자백을 했습니다. 엄마와 형 두 분께 다 죄송하지만 먼저 하늘에 가신 아버지께 제일 죄송합니다. 형의 시신을 훼손한 건 도저히 형을 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나쁘지 않았어요. 형과도 대화가 많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본인이 자기 엄마와 자기 큰형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렇게 끝난 거 아닌가? 해결한 거 아닌가? 범인 잡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경찰은요, 계속해서 뭔가 찜찜했대요. 뭔가 되게 이상하고 찜찜한 이 기분은 뭐지? 왜냐면 이 큰아들의 경우에 유기 형태로 봤을 때 시신을 옮기고 땅에 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당시에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 아내 김씨가 아무리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도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8월 13일 오전 9시경 이 작은 아들 정씨는 자기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퇴근해서 들어온 이 큰형한테는 술 한잔 하자면서 그 술잔에 수면제를 탄 후에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신 훼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4일부터 15일 이틀에 걸쳐서 이 시신을 울진과 정선 두 장소에 차례대로 유기했고요. 다시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경찰에 아무렇지도 않게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저희 형과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8월 19일과 20일에는 자기 어머니의 금반지를 팔고 형이 가지고 있었던 뉴질랜드 화폐 300달러 상당을 환전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의 재산 일부를 현금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8월 22일 경찰에 이 정씨 긴급 체포가 됐지만 14시간 만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9월 3일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바로 이 작은 아들 정씨의 자백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정씨의 아내 김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건 초반에는 우리 남편 억울해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없어요. 라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남편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선 말고도 울진도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큰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 아내 김씨는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정말 남편 정씨의 이런 모든 범행을 몰랐던 걸까? 남편 정씨가 시신을 묻고 할 때 계속 옆에 있었는데 16시간의 긴 여정 동안 아내 김씨 계속 같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경찰은요, 아내 김씨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이 김씨를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을 한 거예요. 김씨, 남편과 공범이구나. 둘이 짜고 했구나. 그래서 2013년 9월 27일 경찰은 아내한테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경찰서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인 26일 돌연 이 아내 김씨 집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 빼곡히 적은 2장의 유서만을 남긴 채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때까지 내내 아내 김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 걸까? 왜? 왜냐면 이 남편 정씨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내 김씨와 같이 16시간 여정을 함께했고 아내 김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울진에서 형의 시신을 내릴 때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형 시신을 같이 내렸어요. 아내 저와 공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경찰이 김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서 조사를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요. 이 아내 김씨가 남긴 2장의 유서 속에는 난 억울해요 라는 내용들 뿐이야. 둘째 아들 정씨는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아내도 공범이에요. 하지만 아내 김씨는 아니다. 난 억울하다. 내 죽음으로 억울함을 풀겠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아내의 유서를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는 저는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급히 간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뒤늦게 떠올랐고 그래서 경찰에 협조해 시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줬는데 그로 인해 남편과 함께 살인에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전 억울해요. 이 아내 김씨는요.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 정씨에 대한 걱정을 또 했어요. 앞으로 긴 세월 죗값을 치러야 하는 내 남편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걱정했던 남편 정씨가 뒤늦게 이 아내 김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다는 게 왜 처음엔 아내의 공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걸까? 정말 이 아내 김씨 또한 억울한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공범인데 다 밝혀져가지고 후폭풍이 무서우니까 그냥 죽어 죄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인인 걸까요? 아내 김씨가 자살 전에 남긴 유서를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진짜 누명을 쓴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쓴 것이다 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쓰여진 죄를 걷어내는데 급급해서 억울하다라고만 주장하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쓴 유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씨는 이 유서에서까지 남편 정씨의 단독 범행을 강조했어요. 이 둘째 아들 정씨는요. 퀵 서비스 일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범행이 있기 이틀 전인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무려 6일 동안 일을 쉬었네? 원래 일도 잘 안 쉬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머니와 친형의 흔적이 갑자기 끊긴 시점은 8월 13일부터 15일입니다. 정 씨가 이제 일을 쉬는 타임과 딱 겹치죠. 정 씨, 13일부터 15일까지는 범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11일부터 13일 범행 직전까지는 일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범행 직전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부와 가까이 지냈던 이 주위 사람들은요,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부부 집 앞에 보면 맨날 배달 음식이 놓여져 있었어요. 거의 뭐 3, 4일 꼴로 시켜 먹는 것 같던데?
실제로 범행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도 이 부부의 집 앞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은요, 사건이 있었던 즈음 마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8월 10일 저녁 6시 51분, 헬멧을 쓴 정 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생활용품 코너에서 천천히 물건을 보더니 필요한 물건을 찾았는지 갑자기 한 물건들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진열대에는 칼과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음을 정한 듯 정 씨는 물건을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가던 중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온 듯 갑자기 멈춰 섭니다. 정 씨의 발걸음이 멈춰 선 곳은 다양한 종류의 락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됐던 큰형.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 시신은 토막이 나 있었는데 이때 정 씨 락스를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 주저하다가 청테이프 4개, 면장갑 2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1일 저녁 6시 12분경 정 씨는 또다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김 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이 정 씨는 아내 김 씨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 마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느 부부처럼 과자 코너도 가고 잠시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생활용품 코너로 발을 옮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바로 주저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앞서 정 씨가 살까 말까 고민하던 락스였어요. 이날 부부가 산 건 복숭아와 맥주, 과자 몇 개, 그리고 1리터짜리 락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8월 15일 오후 7시 45분경 이 남편 정 씨는 또다시 혼자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왜? 락스 하나 더 살라고. 이때요, 정 씨 대용량의 락스를 하나 더 샀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본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모든 범행 처음부터 이 아내 김 씨와 남편 정 씨, 이 부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시신 유기 또한 철저한 계획일 거라고. 사건 발생 45일째가 되던 날, 경찰은 더욱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정 씨와 김 씨, 이 부부가 나눴던 카톡 메시지를 복원을 시킨 거예요. 와, 메시지를 복원시키니까 빼박이야.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남편은 이 아내 김 씨한테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 받으면 불법인가? 이 말에 아내 김 씨는요, 공동 명의로 바꾸면 대출 받는 건 불법은 아니지. 그런데 그건 어머니랑 형이랑 너랑 셋이 가서 바꿔야 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범행의 목적, 돈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월세방에 살고 있었던 부부. 이 부부한테는 8천만 원 정도의 큰 빚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 어머니가 뭘 크게 안 해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정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 결혼할 당시에 이 어머니 1억짜리 오피스텔 장만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 2년 반 만에 이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 정 씨, 되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던 걸까요? 이 정 씨는요, 아내인 이 김 씨의 말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갈 만큼 굉장히 순종적이었대요. 처음으로 사귄 여자가 김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순종적이었던 남편에 비해 이 아내 김 씨, 결혼한 이 3년 동안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었고 거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과소비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부 진짜 해선 안 될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 감당이 안 됐겠죠. 빚만 쌓이는데. 이때 너무 어려우니까 6억 원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1억 원 가량의 오피스텔을 해줬는데 2년 만에 다 까먹고 돈도 하나도 안 모으고 월세살이 하면서 답답했겠죠. 돈 해줘봤자 이것들 또 다 까먹을 텐데. 그러니까 딱 자른 거예요. 너네 일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 나 돈 없어. 그러면서 이 둘째 부부와 어머니 사이에 골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말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네 엄마 어떻게 죽이지? 우리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돈에 사람이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옆에가 실제 이 부부가 나눈 메시지예요. 몰래 인감 떼서 증여서 작성하고 당신 이름으로 바꿔도 되긴 해. 근데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런데 그거 몰래 빼돌려서 증여까지 하루 만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될까? 왜 하루 만에 해야 돼? 인감 없어졌다는 거 알면 큰일 나니까 일단 어머니 댁에 좀 가봐. 하지만 이 어머니 몰래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안 계시네.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진짜 미칠 것 같아. 어머니한테 집 앞인데 좀 만나자고 해봐요. 이 부부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끔찍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8월 13일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거예요. 죄책감 따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남편 정 씨가 자기 엄마와 형을 죽이고 있을 때 이 아내 김 씨는 느긋하게 단골 마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가 먹을 과자와 라면 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까?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사야겠다. 이러면서. 범행이 시작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오후 2시 30분까지 정 씨와 김 씨 부부는 총 7차례에 걸쳐서 84분간의 긴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자기의 엄마와 자기 형의 시신을 싣고 정 씨와 김 씨 부부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2시 45분경 유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아내 김 씨. 하지만 김 씨와 정 씨,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내 김 씨가 남편 정 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좀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한 아내는 공범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끌어간 주동자였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정 씨는 아내의 살인 계획 안에서 살인을 실행한 실행자였고, 이 남편 정 씨는요, 자기 아내 김 씨의 죽음을 김 씨가 죽고 3일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 정 씨가요, 계속 그랬대요. 아내 김 씨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때 경찰이 그런 거예요.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정 씨,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경찰이 맞다고, 자살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정 씨, 그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고통스럽게 간 거냐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끝까지 자기 엄마와 자기 형은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 형은 자기 가족이 아닌 거야. 끝까지 이 정 씨한테는 아내 김 씨만이 가족이었던 거예요.
뭔가 좀 씁쓸하죠. 이 정씨의 엄마는 이것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둘째 아들 걱정을 했을 텐데 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재판 1심에서는 이 남자에게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등급 내려가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결론적으로는 정씨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남은 게 없잖아. 끝까지 자기 편이 돼줄 그런 가족을 너무 참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너무 잔혹한 착한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최악의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